12. 서울 시민의 안전을 살피고 서울 시민의 행복을 살피는 책책 서울 라이브. 안녕하세요, 김정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우입니다. 조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 활동하고 있는 장상기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림천 톡순이 유정희 의원입니다. 양지민 신유진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럴 때 내가 서울시 의원 하길 참 잘했다 하는 순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7년간 해결을 못했는데 유정희 의원님이 해주셨어요. 오. 4년 동안 해결을 못했는데 해주셨어요. 뭐 도림천 살리기 수건 사업이 이제 20년째 계속 진행 중인데 이제 네. 막바지 마지막 능선을 넘고 있어요. 뭐 네. 그런 일. 할 말을 하는 사람. 네. 제가 이제 머리가 좀 짧은데 이게 사연이 있거든요.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 대표분들하고 같이 삭발 시위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할 말을 하는 시의원.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이렇게 SNS를 통해서 수다를 지켜주세요. 이런 캠페인을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면은 저 수다를 지키는 어떤 그 의정 활동을 꼭 해야 되겠다 했는데 또 마침 수달 복원을 위한 토론에도 참석을 하고 또 그게 계기가 돼서 조례도 제정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람 있는 일입니다. 12년 동안 강서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 또 지역 주민들한테 가장 민원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교육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교육 문제. 네, 교육 환경 개선 좀 해달라, 뭐 좀 해달라, 뭐 좀 해달라. 우리 정책 이렇게 좀 펼쳐달라 했던 부분인데 실제 기초의회,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 서울시 교육청에서 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전반기 2년 동안 교육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그 환경 개선에서부터 여러 가지 어떤 교육 정책 하나하나 해결해 나면서 가장 큰 보람이 있었고요. 또 제가 2018년 7월 달에 처음 들어와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 약 한 40조, 교육청 예산 한 10조 정도를 다루면서 야, 정말 기분 좋다. 강서구에서 한 7, 8천억을 하다가 여기 오니까 한 50조가 되니까 뭔가 할 수 있겠구나. 네. 그러면서 사실 지금 한 3년 좀 지났지만 지역의 현안들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구 의원님은 어떤 조례를 가장 먼저 선택하실지 먼저 장상기 의원님의 조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시생활의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 그 녀석 정말 활기차네요. 그렇죠. 매일 집에만 있었더니 요새는 밖에 나오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반려인구가 1,500만인데도 마땅히 반려견과 함께 재밌게 놀아줄 공간이 없네요. 맞아요. 그래서 서울시는 동물보호 조례를 통해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항들을 조례로 꼼꼼하게 챙기고 있답니다. 반려견 놀이터 및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가 발의되기도 했고요. 그랬구나. 그런데 저는요,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지만 반려동물 주인이 너무 에티켓이 없어서 밥도 못 먹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저희 그런 줄 알았으면 안 갔을 텐데 말이야. 아유, 속상하셨겠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서 다중시설에서의 반려동물 동반 수칙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근거를 마련했답니다. 다행이네요. 맞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의식을 갖고 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죠. 저도 더욱 신경 써야 되겠네요. 이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는 일단 동물을 학대하는 걸 방지하는 조례죠. 거기에 대해서 생명보호를 하고 또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례인데요. 그중에 이제 우리 반려동물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들은 요즘에 등록을 해야 되죠. 네. 의무적으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들이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개체수 관리를 위해서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관련한 규정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들을
모아서 전체들을 모아서 조례로 묶어놓은 게 우리 동물보호조례입니다.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무려 43만 8,600마리가 넘어요. 와, 그래요? 정말 급격하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수가 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비해서 현실은 좀 그걸 못 따라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조례에도 담겨 있는 부분이지만 관련 시설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조례가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으면 반려동물 데리고 어디 갈 데가 사실 마땅치 않거든요. 반려동물과 사실 함께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반려동물이 행복해야 또 우리도 다 행복한 거고, 그러니까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는 조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조례에서 내용에 근거해서 모든 걸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유기동물 부분 문화센터, 반려동물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유기동물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입양에서부터 모든 관리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반려견 놀이터를 갖다가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서울시에서 해왔습니다. 2013년부터.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린이 대공원이라든가 월드컵 공원, 보라매 공원들 전체적으로 한 6개 정도 지금 돼 있고요. 최근에 우리 중랑천에 쉼터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2018년도 서울시가 목표를 세웠던 것은 2022년도까지 전체 25개 자치구에 하나씩을 다 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던 부분이고요.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구의원 시절에 자, 반려견 놀이터를 좀 만들자 그랬더만 사실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굉장히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냄새라든가 이런 악취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해서 사실은 못하고 있는 데가 하려고 했다가 못하는 데가 저희 강서구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가 다 못하고 있고 겨우 지금 이렇게 6군데에다 쉼터 하나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회에 들어와서 자, 놀이터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만 평 이상의 공원에서만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쉼터를 만들 수 있는 자, 우리 뒷동산에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도 못 만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례를 발의했던 부분인데 다행히 녹지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좀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쉼터에는 뭐가 있어요? 놀이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물이 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치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고요. 네네. 쉼터 개념을 좀 적게 만들어서 반려견들이 마음 놓고 뛰어다닐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주민들은 반려견을 가지고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또 보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쉼터 형태로 만들어주는 산책을 좀 예. 편안하게 시킬 그렇죠. 수 있는 예, 예. 공간. 아이들이 놀 공간, 놀이터라든가 어떤 잔디가 돼 있는 데는 다 풀어놓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려견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생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좀 분리를 해서 반려견은 쉼터나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놀이터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정희 의원님은 반려동물 키우세요? 네, 고양이 뒤에 두 분 모시고 사진에 나오는- 있는 유집사입니다. 예쁘네요. 네, 오, 정말 큰 아이, 예쁘네요. 어렸을 와. 때. 네. 아니 뭐 지금 큰 아이, 작은 표정이요. 아이. 사진 보시는 표정이 네. 내 딸아이 보는 느낌으로. 가족을 자랑하면 네. 8불7인데 지금은 8불7이 됐습니다. 네. 아, 반려견 놀이터가 굉장히 규정이 까다로워서 쉽게 음. 만들 수 없다는 단점도 있지만 또는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 민원들 때문에 뭐 이제 냄새, 악취 이런 것도 있지만 목줄, 입마개 이런 민원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아무데나 이렇게 쉽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한계도 있고요. 도림천에 음수대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4년 동안 해결을 못했는데 제가 해결을 해드렸거든요. 제가 그거를 만들면서 동시에 바로 옆에 반려견을 위한 같이 산책을 하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동물들이 반려견을 위한 음수대를 반려견의 머리 높이 머리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예쁜 발자국 해서 그걸 너무- 이제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2020년에 통계청에서 인구주택 총조사에 반려동물 항목을 포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아빠가 강아지 사왔어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반려동물을 양육을 어떻게 하고 있고 입양 경로가 어떻게 하고 이제 입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몇 마리나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유정희 의원님은 어떤 조례를 선택하셨을까요? 조금 전에 여기 앞에서 다투던 아이들 봤어요? 정말 무섭게 싸우고
나오던데요? 네, 저도 봤어요. 옆에서 보니까 의견이 그저 다를 뿐인데. 무슨 일이에요? 아, 요즘에는 배려가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쉬워요. 서로 의견이 다르면 다른 것을 존중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아, 그런데 뭐 우리가 여기서 이런 얘기한다고 세상이 바뀌겠어요? 민주시민 교육이 잘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 텐데. 맞아요.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이 있다면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 다투고 싸우기보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할 거예요. 아, 그런 거야 우리도 다 알죠. 그런데 민주시민 교육을 해야 말이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민주시민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이 민주시민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 보장 등을 그 내용에 담고 있답니다. 민주시민 교육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다니 놀라운데요? 아, 맞아요. 저도 서울 시민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네요. 서울특별시민의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민주시민 교육의 내용을 규정하고 민주시민 교육 종합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지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민주주의의 근간, 뿌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시민 교육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기 NPO 활성화인데 PO, NPO, GO, NGO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네. 비영리 법인이 NPO고요. 예. 그리고 영리를 추구하는 뭐 법인, 뭐 회사는 PO라고 하고요.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얼핏 생각하면 이거 받아본 것 같은데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일반 사회 시간이나 도덕 시간에 윤리. 네, 윤리 시간에 뭐 민주시민, 뭐 시민의식 이런 거 많이 배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어떤 개념이고 왜 중요한지가 궁금해요. 도덕, 윤리 이러면은 지켜야 될 무엇 이런 건데요. 이제 민주시민 교육할 때는 어떤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도출을 해 나가고 또는 같은 결론이 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너와 나의 다른 것들을 인정해 나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근데 해외에서는 이미 교육이 잘 되고 있죠. 민주, 시민 이런 영역도 사실은 어느 정도 복지가 되고 또 선진국의 대열이 이제 도달했을 때 이제 네. 그런 그 다음에 우리가 의제 더욱더 진일보한 의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북유럽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진 국가들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예. 심지어 영국 같은 나라는 민주시민 교육이 학교 교육에서 하나의 정규 과목입니다. 네. 현대사회가 빨리 변화하고 더 복잡해질수록 시대의 흐름에 적응할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 시민,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의사결정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어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의사결정에 참여하다 보면 그 안에서 또 갈등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갈등이 잘 토론 과정을 통해서 잘 화합하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그 남의 얘기에 대해서 왜 저렇게 생각하지? 이럴 게 아니라 공감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그렇다면 그 간이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감, 배려, 소통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서 서로 의사결정 과정에 이르는 것. 민주시민 교육의 결정체라고 보는데요. 이 비대면 시대라서 더욱 다른 사람과 공감이라든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죽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조례가 있음으로써 이것이 우리가 진짜로 우리도 이제 이런 교육을 받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장상객 의원님께서도 강서구 의원으로 활동하실 시절에 강서구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를 또 제정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의 생각이 참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전에는 권리만 주장을 하죠.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는 하지 않고 그 부분이 가장 보면 상대를 배려 안 하고 상대를 인정을 안 하고 특히 우리 요즘에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은 상대를 인정하고 내 권리는 내가 주장을 하지만 내가 져야 될 책임을, 의무를 다 진다는 그런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세상 바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걸 갖다가 인식하지 않고 내 주장만 펼쳐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좀 더 성숙된 시민의식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장상기 그리고 유정희 의원님의 조례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한 공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장상기 의원님 어떤 조례부터 만나볼까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구의원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민원을 받았던 사항이 네. 이 자연경관 지역의 해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자연경관 지역이 한 70년대 대부분 경관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런데 그 안에 다 대부분 집들이 있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주변 지역이. 그래서 서울 시내 전체적으로 약 한 38% 정도가 경관지역으로 자연경관지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30년, 40년 되다 보니까 노후가 돼가지고 이제 뭔가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묶여 있습니다. 규제에. 근데 주변 지역은 자연경관지역 주변 지역은 벌써 20층, 30층짜리들이 많이 지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계속적으로 청원도 했었고 네. 서울시의회에서도 당시에도 뭐 이거 해제하자 그래가지고 뭐 의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안 되다가 저희가 2018년도 들어와서 첫 번째 조례 발의도 이 부분이었습니다. 경관지역을 해제할 수 없으면 경관에 정말로 위배되지 않고 경관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좀 합리적인 완화 방안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도시계획 수정을 넣었던 것이 조례 수정을 넣었던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건폐율이 30%에 높이가 12m로 대부분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약간의 완화를 해주는 부분. 또 특히 요즘에 그러죠. 막대한 이익을 주게 되면 또 그게 문제되니 공공이 참여해서 하는 경우, 공공이 참여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공공주택을 또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최소 건폐율은 50%까지 높이는 한 20m까지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 해서 몇 차례 어떤 논의도 거치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3분 의원님들이 머리 맞대고 만들어낸 조례입니다. 자연경관지구라고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그린벨트라고 불렀던 그런 곳일까요? 그렇죠. 실제 산에 있는 멀리 있는 그린벨트 안에도 대지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집 지을 수 있는 땅. 네네. 그러니까 경관지역 안에 대지로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에 완화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도시계획조례로 인해서 막대한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건 제약을 받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완충 역할 정말 최소한의 주민들이 시민들이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거고 특히 요즘에 이제 공공주택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조례하고 다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경관지구에 묶여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좀 삶의 환경이 약간 열악한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자연경관지역에 집을 지을 때 뭐 좀 고급 주택도 있습니다. 고급 주택지는 또 이 부분에서 좀 제약을 또 받습니다. 고급 주택지는. 근데 실제 서민들이 어려워서 들어가서 자연경관지역 대지에 싸게 들어가서 연립주택식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네. 공제산 주변 지역에 7개 연립단지가 있는데 다 자연경관지구로 묶여 있거든요. 네. 그러고 보면 전에는 반지하가 있어가지고 반지하를 지어서 3층까지 짓다 보니까 12m 지었는데 지금은 개발하려고 보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세대수보다도 현재 규정대로 하면 더 못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풀어줘서 네. 서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좀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사업인가요? 6m 도로를 끼고 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최고 예를 들어서 10,000제곱미터 미만 네. 아니면 예를 들어 20세대 이상 그다음에 공공에서 했을 때는 2만 세대에서 블록 단위 개발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난립되지 않도록 해서 도로는 다 주변은 6m 도로를 확보하고 그렇게 지으라는 게 가로주택 사업입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서울시 전체 면적으로 보면 몇 %나 돼요? 전체 면적의 한 40% 가까이 됩니다. 38.7%인데요. 네. 자연경관지구라는 게 사실은 그 자연경관을 우리가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좀 덜 해라. 다른 지역은 높은 빌딩 짓고 좀 뭔가 신축 계속해서 이제 새롭게 깨끗한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걸 사실
이 자연 경관지구 내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은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법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살고 계신 주민분들의 사실 재산권이라든지 주거권을 침해하는 또 측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그렇다고 완전히 또 완화를 해가지고 다 풀어주면 우리 자연 경관을 좀 보호하자라는 그 취지가 퇴색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는 하되 보호를 할 수 있는 선에서 일정 정도의 조금의 개발은 좀 허용을 하자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우리가 미니 재건축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다 이제 뭐 다 드러내고 다시 새로 짓고 이게 아니라 소규모로 우리가 개발을 할 부분만 딱 찍어서 하자라는 취지예요. 또 가장 지금 현재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저층 주거지입니다. 대부분 빌라나 다가구 주택들이 난립돼 있는 지역들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 지역은 편의시설이 없죠. 왜냐하면 아파트를 찾는 시민들이 아파트를 찾는 이유는 아파트 안에 모든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저층 주거지는 전혀 그게 되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올 이사대책을 발표했던 부분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층 주거지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저층 주거지를 공동 개발할 수 있게끔 해서 정부에서 좀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지금 일정 지역이나 이종 지역을 좀 정상향을 해서 좀 아파트 단지 아니면 주민 편의시설을 갖추게끔 해주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저도 저층 주거지에 대한 개발 방법 그걸 가지고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층 주거지가 대부분 보면 빌라 철근 콘크리트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는 이나 청년주택을 지을 때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때는 그런 어떤 20년의 노후도만 있어도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철근 콘크리트.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조례에는 30년이 돼야지만이 철근 콘크리트조는 노후도가 완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 개정까지 통해서 저층 주거지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20년으로 보고 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도 할 예정입니다. 네. 서울특별시 실내 공기질에 관한 조례입니다. 서울특별시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될 시설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을 반영을 한 건데요. 놀이시설, 학원, 전시시설, 영화 상영관, 컴퓨터 게임 시설 등이 추가로 관리해야 할 시설로 개정이 됐고요. 네. 실내 공기질에 대한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시민들,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 그런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뭐 미세먼지도 그랬지만 코로나19 이후로 이 실내 공기 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실내 공기 탁한 시설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나 말씀하셨듯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젠 밖에 나가거나 어딘가에 갈 때 마스크를 쓰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마스크를 벗고 나서도 공기질이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엄마로서 마음이 아플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엄격한 기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이 다중 이용 시설의 실내 공기 오염이 문제인데 요런 환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규제를 하는 거죠. 공기질을 관리하면서.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서진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영화 학교 가는 길에 나왔던 그 영화인데 특수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어머니들이 무릎까지 꿇고 했던 맞아요. 그런 어떤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큰 울림을 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게 결국은 특수학교가 많으면 그런 어떤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 학생들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많으면 학급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 서울시에 한 국립, 공립, 민간에서 한 약간 31개 정도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수용은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한 30%에서 40%뿐이 충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를 해서 그걸 갖다 아이들이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꺼립니다. 학교에서. 이유는 뭘까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장애 학생이 와서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겠는가. 또 학교 구성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좀 많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강제적으로 무조건 학교는 만들어야 된다. 네. 원래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장애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조례를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만들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우리 학교는 이여건이 안 돼서 우리 장애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안 됩니다 하고 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학생이 내가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이 장애 학생이 나는 이 학교를 가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 그러네요. 학교장이 고발당하죠. 제가 농담으로 학교 가서 그러죠. 특수학급 만드셔야 되는데 왜 안 만드셔요? 그러면 우리는 교실이 없다 뭐 이러거든. 그러면 교장 선생님 제가 고발해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죠.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20개 정도씩 만들다가 이 조례 발의한다고 하면서부터 5, 60개씩 다 매년 만들고 있죠. 지금 네. 원하면 계속 늘려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만들어주고 또 특별하게 또 인센티브 지원을 많이 했죠. 만일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겠다는 학교들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노후 교육 환경 개선에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이라든가 통합교육 프로그램 해가지고 예산도 대폭 한 1억 7천 정도씩 늘려주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학교에서 당연히 만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편견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장애가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특수한 교육을 받아야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데 그 조례를 통해서 뭐 3배까지 늘었다고 하니까 장상기 의원님께서 이 조례로 2019년에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 수상하셨고요. 수상 이유를 보면 우리가 헌법 제31조에 교육권에 대해서 이제 내가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특수학급 관련 조례 이걸 잘 녹여서 담았다라는 취지로 이제 수상을 하시게 되셨고요. 우리 의원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2020년도 네. 거버넌스 지방 정치 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셨고요. 2021년 네. 6월 달에는요. 네. 전국 지역신문협회 광역의원 의정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대상입니까? 네, 대상입니다. 최우수상인데 대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탄소 같은 시의원님께서 고른 조례는요. 네. 서울특별시 대기환경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서울시의 대기 환경 그 오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40% 이상 50% 이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중국발 미세먼지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는 동남풍이 부는 날은 굉장히 좋은 바람 불어 좋은 날이고요. 이제 한겨울에 북서풍이 오는 날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 네, 마스크를 쓰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조심을 시켜야 돼요. 뭐 그런 건 우리가 조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국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고. 근데 이제 서울시 조례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이제 자동차 미세먼지, 자동차는 이제 경유 차량 미세먼지가 네. 많이 심각하죠. 그래서 경유 차량은 이제 폐차를 시키든가 아니면은 그 NDF 그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장착을 하던가 경유 차량을 폐차를 시킬 때 300만 원 지원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좀 더 우리 많은 지원금을 들여서 더 많이 폐차를 격려하고 지원하자. 그래서 지금은 600만 원을 드려요. 폐차 지원금. 혹시 연식에 상관없이요? 그렇죠. 예, 폐차를 하겠다고 와. 하면은 6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드리니까 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줄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잘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기 자동차를 구입을 하시면 대략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려요. 예,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노후 건설 기계가 매연을 많이 내뿜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조금 고민이 되죠. 이제 민생 부분이 고민이 되는데 대략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생계형 또는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단속만 할 게 아니라 뭐 지원도 같이 해드리는데 어쨌든 노후 건설 기계도 매연을 많이 뿜어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뭐 미세먼지 너무나 심한 날은 아이들 밖에 내보낼 수가 없거든요. 뽀얗잖아요. 눈이 네. 막 시큰거릴 정도고 네. 저는 예전에 창밖 내려보다가 세상이 노란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지구가 멸망할 네, 때가 된 거 미세먼지의 아닌가 굉장히 두려운 황사바람까지. 마음이 네. 들을 정도였는데 이 노후 건설 기계가 미세먼지 대기 오염에 그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디젤차, 우리 보통 많이 흔히 타는 디젤차 배출량의 무려 19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기오염 기여도가 매우 높은 것인데요. 2016년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은 일반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 도로 이동 오염 원인이
전체 대기 오염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22.6%입니다. 건설 기계가 차지하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23%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2014년도 이후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근데 전국에 등록된 건설 기계는 약 45만 대. 이 가운데 약 15만 대가 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는 이 건설 기계들이 오래되고 낙후화된 것이 비중이 매우 높다는 건데요. 배출 기준, 허용 기준이 도입되기 이전에 등록된 노후 건설 기계가 약 50%, 절반이 이게 노후된 거다. 이제는 허용 기준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건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최대 1,300만 원까지 폐차 지원금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 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인데요. 우리 교육 정책 또 예를 들어서 학교 배정 문제 요즘에는 이제 또 특히 학교 통폐합 문제 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사실 학부모마다 다 의견이 다르고 이익이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교육 갈등을 예방하고 또 조정을 하시나요? 영광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통폐합학교 대상이더라고요. 네. 갑자기 교육청에서 좀 참석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갔더만 체육관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한쪽은 반대하신 분들이죠. 통폐합되면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행사 진행을 못 하더라고요. 기존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 거기 부분들은 우리는 통폐합되지 않고 계속 있어야 된다. 다른 이제 새로 신입생 들어올 엄마들은 어차피 학생 수가 적으니 앞으로 이제 통폐합될 거니까 우리는 네. 통폐합돼서 다른 데로 보내달라 이런 부분들이 갈등이 돼 있더라고요. 서로 갈등 요인이 되는 부분들을 갖다 다 모아서 듣고 방안이 뭔지 이때 민주시민교육 우리 조례라는 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그냥 좀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교육적인 갈등 그리고 학교 배정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입니다. 제가 2015년도 지역에서 중학교 배정 문제가 나왔는데 네. 새로운 아파트가 신설됐는데 우리도 이 A란 학교로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A란 학교는 지금도 한 학급에 30명, 32명인데 그 아이 들어가면 40명이고 다른 옆에 학교 좀 멀리 있는 학교는 지금도 학생 수가 15명뿐이 안 되는데 20명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무조건 그리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네. 학교에서부터 집에 거리를 잽니다. 다. 어허. 제를 내서 배분을 하죠. 이쪽에 몇 프로 가고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3명은 이쪽 학교, 7명 이 학교 이런 형태로 해서 분리해가지고 그때 중학교 배정 문제는 했고요. 통폐합 부분에서는 정말 자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분들 설득하고 또 통학로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통학로에 다 갖춰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뭐 갈등 해소를 해나가는 부분이죠. 조례 덕분에 사실은 필요하면 갈등 조정 협의회라는 걸 구성할 수 그렇죠.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등 조정 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전문가를 초빙하고 조금 더 이 갈등을 민주적으로 우리가 좀 빨리 잘 봉합을 해보자라고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갈등 관리 매뉴얼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가 해결을 하다 보면 막 반대하시던 분도 좀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여지가 좀 마련이 되는 것 같아서 사실 교육 갈등 봉합에 있어서 굉장히 좀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예보, 경보의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명확히 기준이 있어야 일반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는 공기, 호흡기 일관성 그- 있으세요. 예. 대기 환경이나 공기질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환경에 관심을 갖고 네. 지역에서 이제 대림천 살리기를 하다 보니까 물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물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이제 물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졌고 또 이제 우리가 관악산이 있어요. 네. 근데 관악산을 보면서 이제 자연 녹지 또 공원, 정원에 관심을 굉장히 또 이제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실천 활동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까지 관심의 영역이 넓어진 거예요.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지구 깨끗하게 보존해서 정말 파란 하늘과
예, 하얀 구름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죠. 네, 진짜 뭐 어느 순간 아이들이 하늘을 그릴 때 무슨 색으로 과연 칠하게 될까 고민하게 될 만큼 굉장히 환경 문제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미세먼지 대기 오염 예보 기준이 더 엄격해졌는데요. 그리고 이제 반드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그 행동 요령으로 또 담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입니다. 전에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우범 지역, 뭐 여러 가지 어떤 취약 지역, 뭐 해서 범죄 뭐 발생 지역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범죄 취약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취약 지역으로 해놓고 그러면 도시환경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방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좀 어두운 골목길이 있다. 그러면 요즘에 특히 어두운 골목길에 범죄가 발생을 하면 바로 CCTV를 설치합니다. CCTV 설치하고 또 조명을 올려주죠. 조명을 올려주고 환하게 해놓으면 그 자체가 취약 지역이 범죄가 발생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정말 좀 지저분한 거리 있으면 아마도 심리적으로 범죄라는 게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길 갖다 벽화를 그려준다든가 이게 하나의 어떤 부분이고 특히 요즘에 건물을 지으면서도 전에는 건물을 들어가 보면 미로처럼 돼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그게 범죄 발생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은 한눈에 볼 수 있는 탁 트인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런 어떤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에서 보더라도 이런 경우에 범죄가 거의 40%까지도 감소한다는 그런 어떤 통계도 나와 좀 있습니다.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 처벌을 강화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도시 환경의 디자인을 바꾼다. 새로운 개념인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 세비섬 사업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입니다. 네. 예, 이 조례는 이제 우리 한강 조례 중에 지금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뭐 이런 것을 개정을 한 건데요. 네.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 있잖아요. 네네. 조수미 씨가 위대한 성악가인 것은 너무 노래를 잘 하셔가지고 위대한 것도 있지만 또 그 한 가지 잘 이제 모르는 것이 조수미 씨는 들리는 노래를 하세요.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가사를. 보통 성악은 가사가 안 들리거든요. 근데 조수미 씨의 노래는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를 더 많이 즐길 수가 있어요. 이 조례는 이와 마찬가지로 법이나 조례나 여러 가지 행정 용어들이 전 근대적이고 좀 일제 잔재가 남아 있고 또 한문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알기가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그냥 쉽게 풀어가지고 개정을 한 겁니다. 세비섬 시설의 운영 관리에 대한 조례고요. 이 조례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요거에 따라서 이제 개정이 된 건데요. 3조에 운영과 관련하여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운영에 이렇게 쉽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요 부분을 사업 시행자가 그러니까 요 하여금이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저희 법조인들은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쓰지 않고 불필요하죠. 네, 쓰지 않고 편하게 그냥 말 들리는 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는 대로 내가 너한테 그렇게 시켰니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편하게 말하듯이 요걸 바꾼 거예요. 하여금이라는 말을 바꿨고요. 무슨 사항에 관하여 이런 것을 무슨 사항을 이렇게 관하여 이런 표현도 전부 개정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신문이 한자어였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다 한글이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의원님이 가장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의정 활동이 어떤 것인지가 좀 궁금해졌어요. 신림선 경전철 110 정거장입니다. 현재 신림선 경전철은 95.85%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거의 막바지 이제 공사만 남아 있는데 출퇴근하는 관악 주민분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을 할 거고요. 신림선 경전철이 개통이 되면 관악산 종점에서부터 여의도까지 17분, 이곳 정류장에서부터 여의도까지는 약 15분 정도만 걸립니다. 정말 획기적으로 관악의 교통 여건이 좋아지는데요. 교통이야말로 또 복지이죠. 대중교통은 서민의 발인데요. 신림선 경전철이 개통이 되면 이곳 관악이 얼마나 달라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이제 도림천 상류 완전 복원을 위한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천은 자연 하천으로 살려야 된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된다. 그런 움직임과 또 제가 그걸 앞장서서 만들어냈고요. 온전히 도림천을 관악 주민의 품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공사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렇게 도림천 상류 완전 복개된 부분이 복원이 되고
관악산과 도린천이 이어져서 자연 환경이 되살아나면은 우리 관악구는 명실상부하게 서울시에서 최고의 청정도시, 환경도시가 될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정말 많은 걸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주변에 학교마다 거의 꿈담 도서관이나 체육관들은 다 어느 정도 환경 개선을 해서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우리가 하지 않았던 어떤 4차 산업 어떤 수업들을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열악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담 도서관, 꿈을 담는 도서관이죠. 말 그대로. 지금 우리 도서관 자체가 그냥 아이들이 와서 책만 보는 게 아니고 좀 더 재미있게 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말 그대로 꿈을 담는 도서관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꿈담 도서관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 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등서초등학교가 돼 있고 우리 화일초등학교 그다음에 등천중학교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저희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택 공급 정책, 주거환경 개선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가 가장 현안이고 이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층 주거지가 밀집돼 있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하는 이사대책에 한 도시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선정되기 위해서 매주 거의 간담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방법도 설명도 해주고 그분들하고 머리 맞대고 주민들 참여하는 부분도 독려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강서구 하면 요즘에 마곡지구만 떠오르는데 구도심권의 신도심하고 구도심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나머지 이런 어떤 구도심의 지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가장 역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서울 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신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하나 둘씩 쌓아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도 서울 시민에 대한 많은 고민과 또 다양한 해결책들을 조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우리 장상기, 유정희 두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변호사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시민에게 건강을 더하고 서울 시민에게 행복을 더하는 책책 서울 라이프.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